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사는 44세 도현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10년차 과장 직급에 있고 아내 지은과는 결혼한 지 7년 차예요. 아이는 없고 대신 몽실이라는 말티즈를 키우고 있죠. 처음에는 아내가 외로워서 키우자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더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날만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겁니다. 매일 저녁 퇴근 후 저는 몽실이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밤 10시쯤 되면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조용해서 좋거든요.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나갔지만 최근 6개월 동안은 혼자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지은이 자기 개발이니 헬스니 하면서 저녁마다 외출하는 날이 늘어났거든요. 오늘도 늦게 들어올 거야? 퇴근 후 집에 도착해서 물었더니 지은이 화장을 고치며 대답했어요. 응, 오늘 필라테스 끝나고 스터디 모임 있어. 미안해, 당신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먹어.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갑자기 외출이 많아진 지은이 조금 의아했지만 요즘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아진 사람들이 많으니 이해할 만했죠. 게다가 지은은 항상 화사하게 웃으며 돌아왔고 집안일도 평소처럼 잘 챙겼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고 나서 몽실이 목줄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어요. 몽실이는 이미 산책 시간을 알고 꼬리를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죠. 몽실아, 오늘도 산책 가자. 아빠랑 같이 가자. 몽실이는 제 말에 반응하며 즐겁게 짖었습니다. 이 작은 녀석이 제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존재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평소 가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걸으며 문득 지은의 변화에 대해 생각했어요. 요즘 지은은 향수를 바꿨더군요. 전에 쓰던 플로럴 계열이 아닌 뭔가 무거운 향이었어요. 또 옷 스타일도 조금씩 바뀌었고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했죠. 하지만 그저 자신을 가꾸고 싶은 마음이려니 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변화를 응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공원에 도착해서 몽실이와 평소처럼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초여름 밤 공기가 상쾌했고 가끔 다른 강아지 주인들과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렇게 30분쯤 걸었을까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몽실아, 이제 집에 가자. 그런데 몽실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집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리드줄을 당기며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어요. 공원 뒤편,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요. 어디 가려고 그러니? 저쪽은 우리가 안 가던 길인데. 몽실이는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리드줄을 세게 당기며 조그만 발로 땅을 긁었죠. 평소 얌전하던 녀석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호기심에 몽실이가 가려는 방향으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몽실아. 한 번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보자. 공원 산책로를 벗어나 수풀이 우거진 옆길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조명도 거의 없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발밑을 조심하며 몽실이를 따라갔죠. 그 녀석은 마치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몽실이가 끌고 가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갔더니 잠시 후 작은 공터가 나왔어요. 그곳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벤치가 하나 있었고 그 주변으로 키 큰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몽실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때였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은은한 향수 냄새가 제 코끝을 스쳤어요. 묘하게 익숙한 향이었습니다. 최근에 맡았던. 맞아요. 지은이 최근에 바꾼 향수 냄새였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그 향을 맡는다는 건 이상했죠. 몽실이는 더 앞으로 가려고 했지만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수풀 너머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여자의 웃음소리였는데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몽실이가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리드줄을 3개 잡고 몇 발자국 더 앞으로 갔습니다. 숲풀 사이로 벤치가 보였고 그 위에 2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실루엣은 분명했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여자는 분명 지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지은은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2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오가는 친밀한 분위기가 저를 숨막히게 했어요. 남자가 지은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키스했어요. 짧고 가볍게가 아니라 오랫동안 서로를 탐하듯이. 남자의 손은 자연스럽게 지은의 허리를 감쌌고 2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이런 행동을 해온 것처럼 익숙해 보였습니다. 몽실이가 갑자기 멍멍하고 짖었어요. 깜짝 놀라 몽실이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벤치에 있던 2사람이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어요. 저는 급히 몸을 숨겼지만 심장이 귀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뛰었습니다. 누가 있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나무 뒤에 꼼짝 않고 서 있었어요. 몽실이도 제 긴장감을 느꼈는지 조용해졌죠. 아마 지나가는 사람이겠지. 여기 가끔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지나다니잖아.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평온한 목소리에 화가 치밀었어요.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저렇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잠시 후 다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몽실이를 데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어떻게든 공원 입구까지 나왔어요. 공원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방금 본 광경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지은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니. 게다가 그렇게 친밀한 모습으로. 몽실아, 우리가 방금 본 게 정말 지은 엄마가 맞을까? 몽실이는 그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마치 미안해요,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듯한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지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녀에게 당장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켜봐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최근 지은의 변화.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지은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스터디 모임이라던 약속은 대체 몇 시까지인 걸까요? 쓴웃음이 나왔어요. 몽실이에게 물을 주고 씻겨준 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지은이 돌아왔을 때 자는 척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녀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2시간쯤 지난 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벼운 발소리와 함께 지은이 들어왔어요. 욕실에서 씻는 소리, 그리고 침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계속 잠든 척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제게 등을 돌린 채 잠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처럼 보였지만 제 세계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공원에서 본 장면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모든 것을 확실히 알아본 후에 대응하기로요. 다음 날부터 저는 지은의 일정을 세심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고 지은에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다만 조금 더 일찍 퇴근해서 지은의 움직임을 관찰했죠. 지은이 외출한다고 할 때마다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따라다니며 지켜보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곧 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꼈죠. 제 메모장에는 점점 더 많은 정보가 쌓여갔습니다. 지은이 쓰는 택시 영수증, 새로 구매한 화장품 목록, 향수를 바꾼 시점 등 모든 변화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자기 개발 클래스라는 명목으로 외출했죠. 오늘은 강사가 특별 세미나를 한대. 조금 늦을 수도 있어. 지은이 화요일 저녁에도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전에 없던 일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무슨 강의 듣는 거야? 한 번도 제대로 말해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기한테 말했잖아. 자기계발 프로그램이야.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요즘은 심리학 관련 내용을 배우고 있어. 그녀의 눈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은이 나간 후 그녀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몇 년 전부터 쓰던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죠. 하지만 이메일이나 메시지에서는 특별한 것을 찾지 못했어요. 지은은 꽤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탐정에게 지은의 사진과 일정을 알려주고 그녀의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어요. 지은은 자기 개발 클래스가 아닌 강남의 한 호텔 카페에서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근처 모텔로 이동하는 사진도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있었어요. 탐정은 불륜남의 신원도 확인해줬습니다. 윤재호 42세. 지은의 대학 동기이자 최근 사업을 시작한 유부남이었어요. 그는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죠.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당장 지은을 추궁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의 미래예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은과 그 남자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불륜 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탐정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영상, 호텔 출입 기록, 메시지 내용. 완벽한 증거 목록이 만들어졌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아내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모든 법적 준비가 끝나고 내용 증명을 발송한 후에 대면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지은과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식사하는 일상을 유지했어요. 다만 더 이상 지은에게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았고 대화도 필요한 것만 나눴죠. 지은은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가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변호사는 지은과 윤재호에게 동시에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목록과 함께 상간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표정은 창백했어요. 분명 내용 증명을 받았을 테니까요. 도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받은 편지에 다 설명되어 있을 텐데. 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오해야. 나한테 설명할 기회를 줘. 저는 묵묵히 지은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오해라고? 6개월 동안 윤재호와 만나온 걸 어떻게 오해라고 할 수 있지? 지은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만남이었어.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남 5호 모텔 505호.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2시간씩. 이것도 단순한 만남이었어?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습니다.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얼음만 남았어요. 일어나. 눈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법적 절차를 밟을 거야. 나는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이혼도 진행할 거야. 지은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 안 돼, 도현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배신한 건 한 번이 아니야. 6개월 동안 매주 2번씩 총 48번의 배신이었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었지.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하지만 제발.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시간들도 내가 다 망쳐버렸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지은은 한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저 기다렸어요. 마침내 그녀가 감정을 추스르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가 있어.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이야. 내가 서명하면 이혼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 지은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재산 분할? 그건 필요 없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래. 그렇다면 이 포기각서에 서명해.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읽더니 망설임 없이 서명했어요. 도현아. 정말 미안해. 나 다른 변명은 하지 않을게. 다만 뭐? 지은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다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줬지만 언젠가는 그 상처가 아물었으면 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몽실이는 잘 부탁해. 그 아이는 너를 정말 좋아하니까. 그 말을 끝으로 지은은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물리적으로는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죠. 상간소송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윤재호는 처음에 발뺌하려 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결국 항복했어요. 그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고 소송이 길어질수록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법원은 최종적으로 윤재호에게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액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진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판결이 난 날 윤재호는 법정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현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를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할 말 없습니다. 판결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요, 잠깐만요. 저도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가족이, 제 아이가,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가족을 생각했다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유혹하지 않았겠죠.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지 마세요. 윤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모든 건 제 잘못이에요. 지은 씨는, 제가 그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아니, 이제는 전 아내지만요. 앞으로 두 분 다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등을 돌려 법원을 나왔어요. 뒤에서 윤재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은의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결혼 7년 동안 1년에 몇 번씩 만나왔던 분들이었어요. 항상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었죠. 도현아,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 딸이 너에게 큰 잘못을 했어. 장인어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장모님은 계속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우리도 지은이를 많이 혼냈어. 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장인어른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래, 내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정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끔 몽실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그 아이도 우리에겐 손주나 다름없었는데.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몽실이는 제 가족입니다. 저와 몽실이는 새 출발을 하려고 해요. 과거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만남은 피하고 싶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슬픈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렇게 그분들도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지은이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고 서명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 없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다시 독신이 되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몽실이를 생각했습니다. 그 작은 녀석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배신당한 사실도 모른 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몽실이가 그날 숲을 쪽으로 이끌지 않았다면. 집에 도착하자 몽실이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를 안아들고 말했어요. 내 채취를 가장 잘 아는 게 결국 내가 아끼던 몽실이었다는 게 아이러니하네. 그날 밤 저는 지은의 모든 흔적을 집에서 정리했습니다. 사진, 편지, 선물. 모든 것을 상자에 담아 창고에 넣었어요. 그리고 새 이불로 교체하고 가구 배치도 바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죠. 이혼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차 일상을 회복해 갔어요. 직장에서는 평소처럼 열심히 일했고 주말에는 몽실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씩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어요. 그들은 제 상황을 알고 많이 걱정했지만 저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윤재호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아내와 이혼했고 회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간소송 이후 그의 평판이 나빠졌기 때문이었죠. 사업 파트너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그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지은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그녀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새 직장을 구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윤재호와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복수에 대한 만족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공허함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오래 붙들고 있지 않았어요. 이제는 앞을 보고 살아야 할 때였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몽실이와 함께 그날의 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공원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나무들, 벤치, 그리고 수풀이 우거진 그 길까지. 몽실이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저를 따라 평소처럼 산책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수풀 근처에 도착했죠. 저는 잠시 그곳에 서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죠. 몽실이가 제 발치에서 조용히 앉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몽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모른 척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 고맙다, 몽실아. 아빠는 이제 괜찮아. 몽실이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한결 가벼워진 채로 몽실이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법적 승리나 금전적 배상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내 감정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죠. 지은과 윤재호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윤재호는 가정과 사업을 잃었고 지은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의 분류는 결국 둘 모두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반면 저는 비록 아프고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몽실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이다 복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항상 몽실이가 함께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배신을 당하고 무너질 뻔했지만 결국 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을 통해 복수를 이루었습니다. 아내의 불륜 상대에게는 위자료를 받아냈고 배신한 아내와는 깔끔하게 이혼했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각자의 인생에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밟으시겠어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실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풍경 속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도 살짝 알려주시면 더 가까이서 여러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하루 조금은 따뜻하고 조금은 덜 외로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